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인철입니다.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오늘 5회째 방송입니다. 벌써 한 달째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 등 실물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도 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내수 소비가 꿈틀거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모처럼 웃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입니다. 자, 대한민국 코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라는 긴 암흑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지금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의견도 좋습니다. 이런 경제 이슈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환영을 합니다. 자,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급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3주 만에 제절진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어벤져스급 패널 두 분 양옆에 와 계신데요. 왼쪽에는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맞은편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이 거시경제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전망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IMF, 국제통화기금에 이어서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까지 낮췄습니다. 보통 세계은행은 1월과 6월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데 1월에 비해서 무려 7% 넘게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 예고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19를 좀 맞서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죠.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세기 만에 세 번째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 규모가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단 우리 홍 박사님, 네. 반세기 만에 1년에 3번 추경을 단행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돈 어디에 쓰입니까? 네, 여러 가지 재원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지출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뉴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추경안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보니까 디지털 뉴딜만 한 13조 4천억 원 정도. 상당히 큰 돈이고요. 또 그린 뉴딜도 12조 9천억. 이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손실난 것도 메워야 되고 하는 돈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상당히 대규모의 추경이고 이 추경의 내용에서는 일부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일단 시급한 경제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같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 구성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특히 법사위원장 관련돼 있는 이런 논쟁들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타이밍을 또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들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지금 이 정부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 동안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3차 추경이 6월을 좀 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세기 만에 지금 1차, 2차, 3차 누계 추경 규모만 6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황 박사님? 네, 일단 현재로서 이제 국가 부채를 우려할 만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부채가 얼마나 적정하냐, 재정의 건전성들을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GDP 대비 비율이라고, 국가 부채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지금 40%에서 41% 정도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물론 한 1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40%가 안 되던 수준에서 이제 40%를 넘어간 거니까 이제 꽤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선진국 내지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0%쯤 되는 거고요. 미국도 100%가 지금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럽, EU 회원국들 보면 100%를 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평균 값을 따져도 우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80%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항상 이게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 GDP 성장률을 보면 사실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인 거잖아요.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1년에 지금 3%가 채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빚의 증가 속도는 지금 이제 이전 3년, 4년 정도의 평균 기간을 내보면 지금 10%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3%의 성장률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데 10%가 넘는 속도로 우리가 빚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한 10년 정도 쌓인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기축통화를 내지는 국제화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속도를 조금 조절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홍 박사님. 네. 지금 여야가 세 번째로 추경을 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인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이 재무통위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죠. 네. 지금 국가부채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이른바 재정 이 준칙을 설정하자라는 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준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유로존이 그 재정 관련돼 있는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했지만 결국 이번에 무너진 것처럼 세상에 위기가 없고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여러 외생 변수가 없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목표 2%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준칙을 만들기 위한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는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급박한 그런 경제 외부 충격이 와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정마저 만약 운신의 폭을 좁히는 너무 제약들을 우리가 가하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과거에 잃어버렸던 성장이 이후에 복구되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우리 황 박사님 이야기 잘 하신 것처럼 경제가 한 3% 정도 잠재 성장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와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대응이 좀 잘못되거나 해서 2%로 성장이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돈을 많이 써서 그걸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세수가 없어서 못 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있으면 안 되는 전망이지만 이런 비관적인 부분들도 없었다고 지난 2008년 이후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유럽을 네. 보면 거긴 잃어버린 10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칙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강력한 너무 그 제약적인 룰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금 시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럽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감사원도 비슷한 조사를 했어요. 연초에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당의 1호 법안의 내용도 보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의 일단은 상한이죠. 상한을 45%, GDP 45%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관리재정 수지 1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수입과 세입과 세출을 반영한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자라는 준칙이에요. 만에 하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지금 3차 추경만을 반영하게 되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3.5%까지 치솟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금은 건전하지만 이게 어느 선까지 용인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네. 저한테 또 질문 주신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하자면 이제 이걸 재정 여력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재정 여력이 근데 항상 일정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얼마나 인수할지 또는 양적 완화처럼 나갈지 아니면 그냥 공개시장 조작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의사에 달려있긴 한데 아무튼 최근 그 국가 재정 부채에 대한 우려로 시장금리가 바닥에서 한 0.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금리가 한 1.5%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1.5% 정도의 빚으로 10년을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조 원의 우리가 돈을 한 해 국채를 만약 찍더라도 이자가 1,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금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로 급등하는 시기에는 긴축을 해도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우려들 속에서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특히 3년 만기 국고금리는 뭐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의 이제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채권 금리 자체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정부의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인 부분과 그 외형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 특히 뭐 GDP 3%, 그게 이제 유로존이 했던 재정 준칙인데 올해 결국 무너졌거든요. 더 나가서 지금 리커버리 펀드, 그 회생 펀드까지 자금을 지금 찍겠다라고 하고 그 사실상 몇몇 나라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프랑스와 독일이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거에 대한 노력들은 알고 있지만 그게 결국 이번 초유의 사태를 만나서 일부 무너졌다라는 측면들도 우리는 감안해서 좀 유연하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황 박사님 지금 과연 3차 추경 35조 3천억 원으로 우리 경제 얼마나 좋아질까요? 일단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개선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세 번의 그 추경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1차 추경이 이제 9.9조 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이 14.3조 원, 그리고 마지막 물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차 추경이 이제 35.3조 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추경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상을 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행한 예산안이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이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는 케이스와 정부가 이전 지출을 하는 케이스는 확실히 그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1차와 3차는 정부 지출의 증가를 위한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예를 들어 1조 원의 지출을 늘렸을 때 그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에 어느 정도를 기여를 하는가를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승수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재정 지출 승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재정 지출 승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은 0.7 정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높게 보시는 분들은 1.2 정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1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1조 원 정도 늘리게 되면 1조 원 내외 정도로 GDP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추경과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출한 만큼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GDP가 증가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GDP가 1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00조를 조금 넘거든요. 192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봤을 때 한 거의 6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5%에서 1.8% 정도의 그 GDP, 경제 성장률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화제를 기본소득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금 기본소득 이슈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자,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산이 많고 적고 직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국민한테 이제 매달 일정액을 이제 소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두 분한테 찬성 반대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찬성하시는 분. 이 타이밍에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야 한다라고 보시는 분. 재원 이게 조건부인 거거든요. 조건부 찬성이라고.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일까요? 기본소득이 왜 이 시점에 화제입니까? 네, 워낙 강력한 경기 위축이 왔고요. 더 나가서 이번에 이제 그 추경 예산안도 보더라도 한 5조 원 정도는 펀드로 돈을 빼가지고 상공인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고, 그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대마불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긴급하게 좀 돈이 필요한 건지, 원래 경쟁력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돈을 달라 그러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큰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형평성의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지금 쓰러지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문제, 또 더 나가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고 있다 보니까 기초소득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는 거고, 또 기초소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받든 우리 재난지원금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지만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의 차원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고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들도 혜택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 앞서 도표로 확인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상 초유로 보편적 복지가 시행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소고기 사 먹었다라는 뉴스 듣고 뭉클했다. 이게 사실은 누군가한테 공짜로 돈을 지급받았다라는 건 과외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생깁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였는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는 이 리서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요. 48대 42. 거의 표본 오차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조건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원 마련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능한 거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증세를 하든가 기존 복지를 다 뒤엎든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소득제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일단 기본소득제에 있어서는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더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직수 효과냐, 낙수 효과냐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죠. 그럼 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이제 관련 하청 중소기업들 그리고 결국은 국민 전체로 이렇게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낙수 효과의 연결고리가 많이 끊어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 그러면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밑단에다 바로 이제 자금을 쏴주자. 그래서 직수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직수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지금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라는 조금 더 광범위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나 돈이라고 봐야겠죠.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매월 1인당 50만 원을 주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고요.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6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이 300조나 또는 600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대답은 뻔한 거거든요.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 체계를 완전히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서 복지 비용으로 지출되던 것들을 일부 이쪽으로 끌어와서 재원을 마련하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이든지 간에 굉장히 사실은 대규모의 혁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고요. 기득권자의 반발도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단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초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사실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 테스트베드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 대규모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앞서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이게 뭐 보수냐 혹은 진보냐 뭐 이런 이렇게 이슈, 양분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필요성 자체는, 취지 자체는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그 재원을 좀 되짚어 보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14조 원 주는데 석 달 이상 걸렸어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 원입니다. 여기에 복지, 일자리, 고용 이 부분에 예산이 180조 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달 전 국민한테 30만 원만 주면 18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60만 원이라면 1년에 360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행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없고요.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해외에도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일단 핀란드라든가 이제 스위스 같이 일단 경제 규모가 되게 좀 작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인구 500만, 400만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시험들이었고 그 시험조차도 2년 시행하다가 멈춘 나라 핀란드 있었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나라 있었던 거를 사례를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득과 실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들, 죄송합니다. 그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결국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로봇에게 우리가 모두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니까 사람들의 소득을 다 보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일단 이게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 충격을 받아서 이 경제의 부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차원이라면 일시적인 어떤 재정 지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항구적인 지출을 하자라는 건 결국 경제 구조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승자가 독식하고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식으로 세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거죠. 가장 뭐 대표적인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러나 크게 그 노동자들을 네 가지 부류로 우리가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지식 노동자냐, 육체 노동자냐. 두 번째는 또 다른 분류가 반복하느냐, 비반복이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와서 토론하고 있지만 지지난주에 했던 토론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분이 있는 반면 반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식 노동자냐, 육체 노동자냐, 반복이냐, 비반복이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근로자 종류가 있는데 그 지난 한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전 세계 선진국들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명히 반복적인 일자리는 늘지 않거나 줄어요. 근데 반대로 비반복적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들에서 일자리가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디가 패자가 되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육체적인 반복 일을 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데 이게 갑자기 기계에게 우리가 알파고 쇼크가 이제 너무 컸던 탓이겠죠. 기본소득으로 그냥 바로 점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 저는 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잠룡들의 대립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얘기를 여쭤볼게요. 일단 황 박사님. 네, 일단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거는 후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굉장히 신중한 자세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의 그런 대립감 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안들 내지는 전략들을 충분히 고민을 한 이후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소득제 많은 분들이 이거 취지 자체는 궁금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평가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상태에서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신중한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행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냐 박원순 시장이냐를 여쭤봤는데 왜 피해가서 교묘해요? 간접적으로 대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못 캐치했어요. 천천히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그러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그 고용보험 확대가 일단 저는 좀 우선이 아니겠냐 싶은데 그 고용보험 확대도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전체 근로자들의 절반이 안 되는 분들이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고 있는 현재의 제도 시스템들의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이번에 특히 그 일시적인 고용 부분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이 두 부문이 가장 크게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한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쪽 부분 그 근로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의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먼저 그게 1차적으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게 정치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화두는 던져두되 이제 재원이며 실질적인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며 실행 방법에 대한 논란만 확산시키고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매 대선마다 뭐 전 국민한테 1억 원씩 주겠습니다. 라는 포퓰리즘이 나왔을 때는 다 비웃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을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또 찬성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편소득이라는 건 정말 근로의욕 고취와 그리고 소득 양극화 해소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역행해요. 한정된 200만 원이라는 자연으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100만 원을 주고 취약계층한테 100만 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 회장한테 주지 않고 취약계층한테 200만 원을 몰아줄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득 양극화가 더 효과가 있느냐?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그 누진 세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대화의 그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증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그 연말정산 파동도 우리 기억을 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조세 특례제도 배당 관련 세제들에 대한 혜택들도 축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18년에 드디어 이제 종부세가 사실상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저는 국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복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증세의 흐름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018년에 또 법인세를 어떻게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할 말 많으신 분이 많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증세를 제일 잘해온 나라였고 그 덕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30%대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온 나라였던 셈이죠.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누진 세제를 강화해서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대세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건 세임의 방안이고요.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라든가 소득 양극화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 그 답이 어려워서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근데 이제 생각해볼 필요성이 이 세입과 이제 세출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엮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 자체는 누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득세 체계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누진세제잖아요. 심지어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일부 양도세들을 보면 누진세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걷어서 동일하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걷는 데서 어느 정도는 누진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한 금액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부의 재분배 효과는 충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세,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택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 요소들을 빼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용 요소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누진적인 구조는 세입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서는 선별적 복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절감을 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그런 이제 부의 재분배까지 달성하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누진적인, 다시 말해서 부의 재분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수준이 많이 높으신 분들에게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정말 돈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방금 황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조세 저항에 대한 문제들도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래퍼 커브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이 보편적 복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어디까지 세금을 올려야 이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자본시장의 참가자들이 보는 게 사실 상속세거든요. 상속세가 일부 기업들 일부에 국한되긴 하지만 6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법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경쟁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벌어져 오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자본시장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됐어요. 이런 걸 본다면 재정의 확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는 아주 좋은 뜻이 어디서 잘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세금을 걷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상속세에서 본 거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증세를 한다면 부자 증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처럼 일반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저는 둘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 부자일수록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일수록 창의적인 방식으로 탈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시장의 추세가 되고 이게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본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부가세나 소비세 쪽의 인상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것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세입 구조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세금이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에 붙는 이제 부가세, 그리고 이제 소득세, 일반 직장인들이, 그리고 이제 뭐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세. 이 세 가지 틀 중에서 지금 전부 다 손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를 올리는 건 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고 선택이다. 저는 보는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법인세가 높은 나라에 속하고 최근 나온 IMF의 보고서를 제가 보다가 정말 놀라는 게 법인세율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올랐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만 오른 면이 전 세계에 비해 한국만 유일하게 추세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조세 쪽에서 일단 남아있는 여력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소득세와 소비세 소비세. 쪽이 아니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황 박사님. 네, 소득세 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제를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하는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응능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ay to ability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제 다시 말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징수 시스템인 거거든요. 물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피해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을 동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득이 많은 쪽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가 가진 가장 약점은 역누진 방식이라는 거죠.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라고 해서 하루에 6끼 먹지는 않거든요. 부자들도 3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변형된 방식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치품, 화로운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비세를 물리게 된다면 그런 제품을 소비하는 주체들이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이제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누진세, 지금도 이제 상당히 누진세율이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홍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인세는 인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지금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율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더 세율이 괜찮은 국가로 옮겨 타는, 갈아탈 수 있는 그러니까 옵션들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아는 대부분 부자 증세예요. 부자 증세는 법인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인상으로. 그리고 새로 나오는 세들이 있죠. 뭐 디지털세라든가 로봇세와 같은 네. 새로 생기는 이제 그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블루오션이 산업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논의는 다음 대선 이전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토론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슈가 될 때마다 이제 저희 테이블에 한번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큰 그림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월에 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골자가 뭐냐? 정부는 지금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 뉴딜 이 분야에 앞으로 한 5년 동안 76조 원을 투입을 해서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방향은 저는 잘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글로벌하게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니즈들은 상당히 커져 있고요. 더 나가서 정부가 그동안 산업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좀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줌으로써 국제사회, 국제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언젠가부터 되게 어려워졌고 힘들어진 게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민간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이제 차이들이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좁혀졌거나 또는 정부가 타이밍을 잡고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 그 효과들이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정책들이 좀 그동안 상당히 좀 위축되거나 약화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분명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특히 언컨택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뉴딜, 특히 뭐 표현이 저도 이건 잘 마음에 안 드는데 DNA 생태계 강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분명 제가 봤을 때 헬스케어를 비롯한 각종 우리 의료 관련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강화들 이런 것들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본다라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냐. 특히 그린 뉴딜 최근
우리가 갑자기 중국에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다음부터 공기 질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쪽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투자자들의 또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방향은 좋다. 근데 방금 인철 기자님 말씀하신 것,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액도 크고 참 좋아 보이는데 디테일이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아무튼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앞으로 마찰과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목격된다는 측면에서 좀 약간 걱정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부의 어떤 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산업이 활성화돼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의료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인들,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 시스템, 특히 이제 그 원격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료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도 있고요. 이것이 비대면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굉장히 애매한 영역도 중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의료 시스템에서 비대면 방식이 접목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사실 여기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조금 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현대 뉴딜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자리 창출 방식이 이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사실 우리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인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받는 그런 종류의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이제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뉴딜,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친환경 그린 뉴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역할,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려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기업들이 창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창업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창업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서 홍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산업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타다에서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타다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서비스, 물론 이제 조금 높은 가격이었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더니 평가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수요가 충분히 있다,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 정책과의 그런 마찰들 때문에 결국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위험성들, 국회가 발목을 잡은 케이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 체계, 규제 체계와 새로운 그 산업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간에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산업 체계가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규제 체계가.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인프라가 깔렸을 때 새로운 산업이 시도되었다가 그것이 산업 규제에 의해서 또다시 좌초되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산업 규제를 바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 규제 완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디지털 뉴딜 내지는 친환경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연하게 산업 규제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타다금지법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국회가 정말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공유 경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량과 집과 사무실과 수많은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이게 지금 국회가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개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물론 이제 라이센스를 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전에 존재하던 제도의 틀 안에서 하면 될 문제이지. 그게 정확하게 영국의 네. 붉은 깃밥법과 굉장히 네. 오버랩돼요. 마차 산업을 이제 계속 부흥하기 위해서 차 속도는 마차 속도에 맞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중심의 영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버리죠. 예, 지금 영국의 메이드 인 UK를 달고 있는 영국산 자동차가 멸종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롤스로이스나 이런 회사들 보면 다 넘어갔죠.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법의 내 규제 밖에 있는 그리고 틈새를 이용한 그런 비즈니스마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이제 다른 그 벤처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잠재적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 현재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조차 불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들이나 택시를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해결책이 이것이었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벤처를 비롯한 각종 스타트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 경제를 추동하겠다라는 의지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디지털 뉴딜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되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창의 혁신 경제에 대한 말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왜 안 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숙박이나 관광 8개 분야에 무려 하반기에 1,700억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뿌립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숙박, 관광, 외식 전부 다 이게 대면이에요. 대면 산업과 지금 방역과는 상충됩니다. 이게 관광 활성화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양자 간의 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경험들, 학습 활동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인천공항을 가보시면 인천공항에는 항상 해외에서 쉽게 잠재적인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확진에 걸리신 분들은 진짜로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코로나가 대면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될 건지 내지는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미 대면 접촉을 통해서도 코로나에 대한 어느 정도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한 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경험들, 학습 효과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미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혹은 이제 식당들 또 소위 이른바 맛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당들을 가보면 이미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긴급재난기용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규모의 확산세가 또다시 재현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손소독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도 그 체계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쿠폰이 뿌려졌다.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2차 확산세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학예 휴가를 지금 이미 예약을 하셨어요?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학예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저는 일찍 갔다 왔습니다. 일찍 갔다. 알겠습니다. 소비활성화 쿠폰 이입 받으실 분이 별로 없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으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주식시장 시황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지금 과열입니까?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약간 과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60일 이동 평균을 비롯한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 대비 최근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위에 있느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한 15% 정도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시장이 최근 들어서서 상당히 낙관론의 경도도 있다. 그리고 낙관론을 유발시킨 요인이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들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재료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무튼 나와 있는 뉴스 자체를만 본다면 과열이긴 하나 급격한 조정보다는 탄력의 좀 둔화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발표된 고용 지표를 불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2천만 명씩, 3천만 명씩 줄던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고용 지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기본 가정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인위적으로 좋은 지표들 위주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를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통계의 신뢰성 면에서 미국이 훨씬 떨어집니다. 한국보다. 우리나라 통계 지표가 더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 제일 먼저는 잠정치,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 어떻게 보세요? 최종 확정치가 잠정치에서 상당히 괴리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의 투명성 내지는 예를 들자면 언론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수준의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마사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는 방향성 그리고 큰 숫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금 생각했던 거 최초에 발표됐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확정치가 이제 발표될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 투자 패턴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요 며칠 사이에 주식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큰 흐름을 보니까 주식은 파는데 채권을 사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상한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양적 완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해서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 금리도 높고 또 스왑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해지를 하고 들어오면 한국 투자에도 그렇게 차익이 그렇게 아주 많이 손실이 안 나는 환율 여건, 교육 여건이다라는 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단 저금리에 목마른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촉진시키는 그런 채권 시장의 요인들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시청자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황 박사님. 현 상황에서 그만이면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축 개념으로 보면 불황이나 돈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답변 주세요. 여기서 이제 불황이나 돈맥 경화로 연결고리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부분이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이면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오히려 질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는 지금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들이 많은 시장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달러 강세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기에는 좀 한계가 크지 않을까.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낸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달러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달러 표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 가장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고요.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지는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다. 그럼 완전히 그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겠죠. 그렇지만 달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달러 자체가 아니라 달러로 표시된 해외 자산, 예를 들자면 미국 주식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자산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에 눈여겨볼 만한 증시 변수들은 뭐가 되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밤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나올 만한 카드가 있나요? FOMC 회의에서 가장 좀 가능성 있게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그 양쪽 완화에 대한 표현의 강도들이 조금 완화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3월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좀 강하게 했다라면 이번에는 무제한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완화되거나. 또 두 번째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향후에 금리나 물가의 방향에 대해서 연준의 이사회 멤버들이 향후 저희들은 올해 연말 얼마로 봐요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는 건데 3월 달에는 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그걸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활할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미 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미 대선의 판도가 야당에게 좀 우세하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미중 무역 카드라든가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된 일정과 의사결정들도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타이밍 같습니다. 예, 같은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미 대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 세계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경제계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혹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든 일단은 대중국 전략 자체 그 기조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민주당에서 되든 공화당에서 되든 대중국 전략은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사실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체화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 우리 국가가 어떠한 전략을 설정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긴 안목에서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3차 추경과 기본소득, 한국판 뉴딜, 현안에 있는 경제를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인식과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철의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와 이제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전문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